안녕하십니까. K클라우드 그랜드 웨비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솔트룩스 대표이사 이경일입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이 클라우드를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략 한 40분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갈 듯 하면서 끝나지가 않네요. 본격적으로 백신도 맞고 있으니까 이제 좋은 날이 오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도대체 이 팬데믹 이후에는 어떤 것이 큰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산업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를요. 실제로 작년도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브스지에서는요. 실제로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어떤 기술 트렌드가 있을 거냐,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냐. 첫 번째 클라우드고요. 두 번째 인공지능, 세 번째 증강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요. 포스트 팬데믹 이코노미에서 누가 위너가 될 거냐.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이고 바로 두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도 비슷한 말을 했고 국내 언론인 중앙일보에서도 이 언택트 시대에 챗봇을 넘어서 디지털 휴먼과 인공지능이 중요하게 우리 삶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시장 전망과 또 시장 성장 내용을 보면은 지난 몇 년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국내 인공지능 시장은 대략 30%씩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요, 매년 48%, 거의 50%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시장인 인공지능과 클라우드가 결합이 되었을 때 어떤 폭발력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상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이요. 인공지능은 한문으로 인공, 자연의 반대말이죠.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의미하고요. 지능은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사람이 만든 물건이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보면요. 인간처럼 지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식을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기존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끝으로는 이것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상용화,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근데 이 중에서도 최근 한 10년 사이 동안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학습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이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연산 비용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데이터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기계가 스스로 공부하는 기계학습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요, 2003년도부터 SVM이나 CRF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기계학습 기술을 본격적으로 자연언어 처리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규모가 더욱 커지고 연산 비용이 더 낮아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로 더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있는 기계학습 방법인 딥러닝, 사실은 공식 명칭은 딥뉴럴 네트워크로 심층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이 기존에 있었던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를 극단적으로 뛰어넘기 시작하죠. 이미지 인식이나 이미지 분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60% 수준에서 96%, 98%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음성 인식도 5, 60% 수준이었던 것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이 과연 현재 어느 수준일까요? 과연 상용할 만큼 기술이 발전한 걸까요? 가트너 그룹은요, 매년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혁신이 시작하게 되면은 그 혁신이 거품 꼭대기에 올라서 모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그러다가 그 혁신 기술이 시장에 접목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기술 안 되네, 이거 갖고 힘든 거 아니야? 하는 환멸의 골짜기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몇몇 깨우침을 얻은 기업들이 그걸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사업들을 해내기 시작하고요. 그걸 통해서 생산성과 수익성에서 극단적인 독점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닷컴으로 볼까요?
97, 8년도에 아마존이 상장을 하게 되고요. 2000년과 2003년도 사이에 거품 꼭대기에 올라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2003, 4년도에 환멸의 골자를 거쳐서 거품 바닥에 치게 되고요. 몇몇 깨우침을 얻은 예를 들면 네이버나 구글, 아마존 같은 것들이 성장을 해서 현재까지도 세상을 지배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죠. 이런 같은 하이프 사이클에 기반해서 봤을 때 현재 인공지능의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생성적 인공지능은 이제 막 혁신이 시작이 됐고요. 지식 그래프는 거품의 꼭대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이제 환멸의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고요. 챗봇은 그 바닥을 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트너 그룹에서 보는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꼭대기에서 실제 환멸의 골짜기 다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데를 지나서 깨우침의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거품 꼭대기나 환멸의 골짜기를 간다는 게 나쁜 소식이 아니죠. 이제는 꿈꾸고 혁신을 얘기하고 기술 개발하는 단계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삶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중에서 승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솔트룩스만, 제가 창업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솔트룩스만 하더라도요. 지난 20년간의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한 올만 파왔었죠. 그리고 나서 작년도에 인공지능 기업으로는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솔트룩스가 코스닥에 상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동일한 기술입니다. 증강분석 기술, 챗봇 기술, 기계학습 기술, 자연언어 이해 기술 같은 것들이 바로 이 환멸의 골짜기를 넘어서서 이미 솔트룩스는 그걸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 5년 동안에 솔트룩스는 매년 연평균 20%를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건 고객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기술로서가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로서 세상을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가 결합이 된 것을 보면요. 가트너는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현실 세계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솔트룩스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미 4년 전에, 만 4년 전에 인공지능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AI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대중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사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좌뇌와 우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왜 우리는 두 쪽의 뇌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어류, 양서류, 여러분 알고 있는 조류나 포유류, 모든 동물들이, 대부분 고등동물들이 이렇게 두 쪽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좌뇌는요, 논리, 언어, 수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우뇌는 공간, 패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두 뇌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 두 뇌를 협력을 해서 사용함으로써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미국에서 가장 깊이 있고 대규모로 인공지능 연구를 투자한 기관이 어디냐? 그러면은 미 국방성 산하의 DARP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의 그 뿌리가 DARPA라는 곳에 있죠. 이 DARPA라고 하는 기관에서는요, 인공지능이 3단계 물결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물결은요, 인간의 좌뇌와 비슷하게 기호적 접근을 하고 언어적, 논리적, 수리적 접근을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여기에 중심에는 지식 베이스나 또는 knowledge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이 중심에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명시적이고 연역적 추론을 해내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가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계학습과 딥러닝 부분입니다. 2010년부터 20년 사이. 이 부분은 기계학습을 통해서 인지 모델과 예측 부분, 특히 암묵적, 기납적인 인공지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명시적인 건 뭐고 암묵적인 건 뭘까요? 명시적인 거는 기계가 어떤 추론을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요. 예를 들자면은 알파고처럼 바둑을 둔다 그러면 왜 이 위치에다가 바둑알을 두고 왜 이 기계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를 설명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금의 딥러닝은 설명 가능하지가 않아요. 알파고가 바둑알을 바둑판 위에다 두면 왜 거기에다 바둑알을 뒀는지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심지어는 개발자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비기호적 접근 방법, 암묵적, 귀납적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좌뇌, 우뇌, 기호적 접근과 비기호적 접근을 다 사용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이제 미래에는 이 두 방식, first wave와 second wave가 결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미국에서는 DARPA에서는 third wave의 인공지능, 결국 향후 10년, 20년 동안 가야 되는 인공지능 방향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뉴로 심볼릭, 다시 해서 뉴로, 우뇌와 심볼릭, 좌뇌를 결합한 인공지능. 그리고 현재 딥러닝으로 불가능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리고 연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역 추론과 기납 추론을 인간처럼 같이 통합해서 하는 융합적 추론 방법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요, 이 인공지능 방향은 크게 두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세컨드 웨이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요, 더 큰 컴퓨터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서드 웨이브는 더 복잡한 데이터를 갖고 더 적게 학습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컨드 웨이브가 고도화가 되면서요, 딥러닝 시스템이 점점 더 방대해지게 됩니다. 그 거대한 데이터, 빅모델을 학습한다 그러는데요. 작년도에 있었던 가장 큰 인공지능의 이벤트가 두 개가 뭐가 있었냐 그러면 첫 번째가 GPT-3가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사람처럼 말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디코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코더는 발전해서 버트라고 하는 쪽으로 발전이 됐고요. 트랜스포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말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인코더 부분을 발전시킨 게 바로 GPT.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은 데이터들을 방대하게 학습을 시킨 걸 저희가 GPT-3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GPT-3 작년에 사람처럼 말도 하고 시도 쓰고 프로그램도 짤 수 있는 이 GPT-3를 만들어냈는데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냐면요. 4,990억 개의 문서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걸 학습하는데 얼마나 많은 CPU를 썼냐면요. 28만 개의 CPU를 썼고요. 잘 아시는 GPU를 1만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서버 하나에 있는 GPU 하나를 갖고 이 전체 GPT-3를 돌린다 그러면 무려 355년이 걸릴 정도의 방대한 학습을 진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GPT-3를 학습했었던 오픈 AI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대략 한 달 정도의 풀로 학습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CPU와 GPU와 메모리와 저장소를 가상화시킬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또는 GPU 기반의 하이퍼포먼스 클라우드 컴퓨팅 혹은 클러스터 컴퓨팅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세컨드 웨이브의 딥러닝 엔진 같은 경우는 향후에 점점 더 클라우드 기술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솔트룩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솔트룩스도 작년도 봄에 GPT 2.5라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공지능 가람이는요, 5살짜리 어린이이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이 인공지능을 둘로 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한테는 유튜브 같은 거를 무분별한테 보여줬고요. 무분별하게요. 다른 아이한테는 LG가 가지고 있는 좋은 어린이용 콘텐츠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산으로 해서 클라우드에서 학습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나오는지를 잠깐 한번 같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말을 보시는 동영상에 나오는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었는데 이 디지털 휴먼의 얼굴 표정, 목소리, 음성 인식, 대화, 질문하면 대답하는 질의응답에 관련된 모든 기술은 다 100% 기계학습과 딥러닝 기술, 특히 GPT를 대규모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안녕, 반가워.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종이접기 놀이했어요. 하늘을 어떻게 날아? 구름빵을 먹으면 펄을 날 수 있어요. 안녕, 반가워. 아는 척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뿐이라 놀잼이야. 엄마가 나쁜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도 나쁜 말 썼잖아. 가람이 엄마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 개 짜증나. 네, 인공지능도 얼마나 어떤 데이터를 대규모로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런 기술이 저런 디지털 휴먼처럼 사람과 대화하는 데만 쓰일까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기술, 특히 아까 3세대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면서 대규모 학습 기술을 또 좌뇌 우뇌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 대규모 지식 그래프를, 지식 베이스를 만들고 그걸 또 딥러닝 기술과 결합을 하는 뉴로 심볼릭 기술이 인공지능 고객센터, 우리가 줄여서 보통 AICC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쪽에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고객이 전화하거나 또는 상담사가 직접 인공지능한테 음성인식으로 묻거나 그러면 전화를 받거나 채팅을 하는 쪽을 통해서요. 인공지능 계층에서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대화 처리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게 되죠. 여기에도 보시면요. 딥러닝 기술이 방대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식 그래프와 추론 기술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좌뇌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죠. 이런 것 또한 수십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클라우드에서 작동이 되면서 단기간 내에 학습을 하고 단기간 내에 똑똑해질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우리 많이 들어보셨던 챗봇이라고 했던 것들이 대략 한 50% 정도밖에 품질 수준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콜센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고객센터 콜센터는 대략 70% 이상이 돼야지 상용화 시작이 되거든요. 솔트룩스는 이렇게 좌뇌 우뇌를 동시에 하는 세 번째 단계의 인공지능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현재 94% 이상의 품질을 제공하는 그러한 실제로 인간과 협력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인공지능 고객센터, 콜센터에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현재 어디까지 발전되어 있냐 하는 것들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NH은행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투자증권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콜봇이라고 해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전화를 아예 대신받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을 질문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대화도 나누게 되고 답변을 하게 되기도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과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는요.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인간과 대화하는 인공지능이 보시는 것처럼 부스 안에서 디지털 휴먼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인공지능이 상담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오프라인 환경에서도요. 각 지점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디지털 휴먼이 나와서 사람과 인사를 하고요.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동영상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기술들이 점점 발전이 되고 있는데 어느 분야에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과연 쓰게 될까요? 사람 말과 글을 하게 되죠. 다국어로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스마트 스피커 같은 인공지능 비서에도 사용이 되고요. 시각지능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또는 얼굴인식 같은 보안 쪽에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주가를 예측을 하거나 투자 같은 것들을 조언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공간지능 그리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로봇 쪽에서도 여태까지 로봇이 관절과 근육만 있었다면 이제는 생각하는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는 예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 중에서도 향후 5년 내에 가장 시장이 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어디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보시는 것처럼 6, 7가지 분야를 들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모빌리티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택시, 공유자동차, 물류 배송 등등이 되겠죠. 여기에는 사물인식, 행동, 이동 예측, 경로 추천이나 공간 인지나 위험 감지 같은 부분에 인공지능 기술이 쓰이겠죠. 금융 투자는 정말 뜨거운 인공지능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실시간으로 주식을 예측하거나 투자하거나 선물 투자하거나 에코티 투자, 신용평가, 투자위험 관리, 비대면 상담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시계열 예측을 하거나 증강 분석하는 많은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 못지않게 우리 미래 사회의 가장 큰 일종의 혁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뭐냐? 바로 생명과학 분야와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있었던 전 세계 인공지능의 큰 두 이벤트 중에 하나인 프로틴 폴딩, 다시 얘기해서 알파폴드라고 얘기하는 알파고를 만들었었던 딥마인드가 내놓은
단백질 접hin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밝히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실험 중심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생각해내는 것이죠.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의료 진단 처방, 신약 개발, 건강관리 지원이나 질병 예측, 의료보험이나 법률에 이르기까지 영상인식이나 단백질 유전체 분석에 관련된 부분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아마 침투하게 될 겁니다. 에너지, 제조업에 해당이 되는 AIoT나 CPS, 그리고 BPO나 국방 안전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가 되겠죠. 근데 이런 혁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각의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런 기업들이 가져가야 되는 핵심적인 사업적 가치는 뭘까요? 역사적으로 우리 모든 기업들이 이 세 가지 사업적 가치를 갖고 싸웠습니다. 더 싸게 만들거나,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거나, 더 빨리 내놓는 것이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상담과 고객센터, 솔트룩스가 하는 거죠. 영상 진단, 뷰너 루닛이나 스마트 공장, 수아랩. 비용과 속도 부분은 보안 안전, 물류 예측, 로봇 배송, 품질과 속도 같은 경우는 투자나 국방 부분을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탁월하게 달성해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도 자율주행 자동차나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는 편의와 즐거움을 위해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농업, 스마트 환경의 인공지능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린 이렇게 인공지능이 보시는 5가지 가치 중에서 최소한 2-3가지에서 탁월성을 어떻게 향후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의 결합이 필연적일까요? 첫 번째, 인공지능은 점점 더 초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복잡하고 대규모 분산 기기학습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GPT 같은 경우는요, 수십만 개 CPU에 10,000개 이상의 GPU를 동시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려면 데이터를 분산시켜야 되고요, 학습된 모델을 결합을 시켜야 되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학습할 때 런타임 시에 필요한 리소스 비대칭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신 GPT 같은 경우는요, 수십만 개 CPU에 10,000개 이상의 GPU를 사용을 하지만요, 실제로 돌릴 때는 2-3대 정도의 서버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요, 학습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온프레미스로, 클라우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학습이 끝나고 나면 그 서버들은 뭐에 쓰죠? 다 버리나요? 아니면 그 전체 런타임 할 때 추론하거나 예측할 때 쓰나요? 전체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학습할 때는 어마어마한 장비와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런타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추론할 때는 그거의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서버와 시스템, 메모리, 저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클라우드를 통해서 학습할 때 비용을 줄이고 학습할 때 스케일 아웃을 해가지고서는 대규모로 학습한 다음에 실제로 그 결과를 만들어준 모델은 딱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상용 서비스 시 GPU 등의 리소스를 동적 스케일 아웃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확 몰리게 되면요, GPU 활용도가 확 증가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GPU를 분산할까 하는 아키텍처가 필요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넷플릭스와 그리고 또 유튜브처럼 매일같이 여러분을 학습해서 추천하는 엔진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학습이 돼야 되겠죠. 추천 엔진뿐만 아니라 아까 앞쪽에서 보셨던 금융 엔진 같은 거 어떨까요? 매일같이 학습하고 똑똑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생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평생 학습이 지속적으로 기기학습이 되고 기기학습이 된 것을 디플로이 할 수 있으려면요, 학습하는 쪽과 학습한 것을 품질 관리하고 그것을 디플로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체계가 자동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클라우드 체계가 인공지능과 결합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의 기기학습을 결합하는 게 필수적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닝, 학습하는 단계와 프리딕션 하는 단계가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해내기 위해서는 또한 대규모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는 분야를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얘기하죠. 데이터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수집 구축하고 저장 관리 통합하고 정제 변환하고 학습 분석하고 학습 분석한 것들을 최적화하고 나서 품질 검증했는데 이거 우리 생각보다 품질이 안 나오는데 그럼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죠. 음성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통한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품질 결과가 나올 때까지죠. 그럼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고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학습을 할 때 또한 분석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대에서 수백 대의 서버를 동시에 사용하고 이것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전 세계의 선도 기업들이 기계학습, 머신러닝과 AI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들에 대단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글, AWS, 아마존, 그리고 애저,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다 클라우드 아키텍처 위에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스토리지나 컴퓨팅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거 위에다가 여긴 DIY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매니지드 서비스가 딥러닝에 대한 버추얼 머신이 올라가거나 오토 ML이라서 이건 이제 구글의 케이스입니다. 머신러닝을 자동으로 반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전부 다 쿠버네티스 아시죠? K8S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쿠버네티스 위에 큐베 플로우라고 얘기하는 기계학습을 또 자동화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위에 올리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툴킷이나 SDK를 올려서 상용화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형태처럼 클라우드 위에 AI와 기계학습 기술을 자동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보시는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은 스파크라든지 쿠버네티스라든지 텐서플로우와 관련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한다면 그 위에다 빌트인 툴을 만들어 놓고요. 그 위에다가 다양한 오토 ML에 관련되어 있는 엔진. 이거는 앞쪽에 보시는 것이 스택 레이어라면 이거는 이제 서비스에 관련된 관점으로 이제 아키텍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라고 본다면요. 결국은 대규모 학습을 하거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산 병렬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성된 모델이라는 것을 데이터와 함께 유통하고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체계를 뭐로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기반해서 그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최근 들어선 큐베플로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계학습, 아까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시는 것은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IBM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클라우드 위에 AI 서비스를 어떻게 차별화하고 있는 것을 정리한 건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보자면요. 이렇습니다. 밑에는 저희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솔트룩스 이아스가 있고요. AWS나 애저나 KT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져가면서 멀티 클라우드로 지원하는 쿠버네티스 파스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도커들이 자연어 처리, 얼굴 인식, 이미지 인식하는 것들이 디플로이 될 수 있는 자동화되어 있는 체계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AI를 위한 DevOps, 그걸 우리가 MLOps라고도 부릅니다. 머신러닝 옵스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하고 맨 위에는 이제 API나 그리고 또 접근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단순화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솔트룩스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AI 클라우드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선두에서 이러한 AI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솔트룩스가 제공하고 있는 AI 서비스만 40가지가 됩니다. 얼굴 인식, 음성 인식, 감정 인식, 다양한 자연 언어 처리와 자동 번역에 이르기까지인 거죠. 또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AI 클라우드가 작동되는지 그 사례를 한번 잠깐 같이 보도록 할까요? soltrux.ai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전체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솔트룩스라는 한 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AI가 클라우드가 결합되는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요. 계정만 만드셔서도 무료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가지의 인공지능 기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음성 인식이 됐다거나 얼굴 인식이 된다거나 거의 모든 기술을 여러분들이 편한 만큼 쓰실 만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넣어서
액티브 러닝 혹은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성인식을 의료 분야에서 음성인식이 더 잘 되게 하고, 또 예를 들면 자동 번역인데 법률 분야에서 더 자동 번역이 잘 되게 하는 등의 강력한 학습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내가 얼마나 쓰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필요할 때 스케일아웃해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 서비스도 동시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만약에 40가지의 원하시는 인공지능 기능이 없다 그러면요, 그럼 여기서 요청을 하시면 그 인공지능 기능을 만들어서 쿠버네티스 위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축적된 데이터를 끊임없이 학습을 해서 평생 학습하고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진 모델들은 끊임없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새로운 분야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러려면은 쉽게 기계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MLOps가 되는 거죠. 머신러닝을 하는 것을 자동화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 전문가 없이 클라우드 위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성인식, 음성합성 시스템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솔트룩스 AI 클라우드에는 보이스 스튜디오, 비전 스튜디오, 날리지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보이스 스튜디오 하나만 해도요, 이 안에 클라우드 안에 있는 거에 들어가면 내 데이터를 올려놓거나 다양한 데이터 갖고 음성인식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우리가 전사를 한다 그럽니다.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만든 학습용 데이터로 음성 인식을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학습한 걸 도메인마다 우리가 모델을 따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분의 목소리, 제 목소리로 음성 학습, 사람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 아까 보셨던 가람이 목소리가 이 클라우드 시스템과 DevOps 또는 MLOps 시스템을 갖고 만든 것이거든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학습시키고 또 똑똑하게 만들어서 내가 쓰려고 하는 응용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기술들은 이제는 기계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심도 깊은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클라우드 위에 날리지 스튜디오라는 걸 둬서요, 기계가 사람의 지식을 학습하고 학습한 지식에 따라서 아주 심도 깊은 질의응답을 하게 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를 들자면은 NH농협은행이나 다른 쪽의 금융권에 가면요, 오직 대한민국의 솔트룩스만 유일하게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아주 복잡한 질문을 던지면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심층 질의응답 기술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클라우드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의 산업을 혁신하게 될까요? 저는 지적 노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로축으로는 최적화 일을 하는 것과 전략과 창의력을 하는 쪽, 가로축으로는요, 세로축으로는 강한 공감력과 약한 공감력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적화 일을 하면서 약한 공감력이 있는 부분은 바로 영상의학이나 보안 담당, 전화 영업 같은 것인데, 이거는 기계가 완전히 전 대체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약한 공감력을 가지고 있고 협력을 하면서 전략과 창의력이 필요한 인간의 지적 노동, 컬럼니스트, 경제학자, 과학자, 예술가 같은 경우는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도구처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한 공감력이 필요해서 인간과 기계가 협력을 해야 되면서 사람과 사람이 협력하면서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입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은요, 뭘 하냐면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빨리 환자를 쳐내는 거죠. 그럼 미래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들은 인공지능이 하고요. 이 의사 선생님 그거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려주고, 그리고 환자를 위로하고 환자와 대화나누고 환자 가족이 궁금한 것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요, 인공지능이 중심에 있고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 이런 형태로 발전이 돼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공감력과 전략적 창의력이 필요한 마케팅, 사회봉사자, 컨시어지 같은 것들은요, 단기간에 인공지능으로 저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 직업인 CEO와 경영자도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언젠가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중심에 사람이 있고 인터페이스 부분에 인공지능이 있는 형태로 발전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빅터라고 하는 혹시 쥐덫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톰과 제리에 나오는 저 쥐덫을 만들고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특허권이 없어지면서 떼돈을 벌었다가 이제 누구라도 저 쥐덫을 만들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요.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 비싼 돈을 주고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빅터 쥐덫을 사용을 하고 있는 고객들의 가장 큰 시장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쥐덫이 쥐를 콱 잡고 나서 눈알도 튀어나오고 내장 튀어나온 거 징그럽다. 그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잡는다. 그거 가서 쓰레기통에 버릴 때 그거를 제낄 때 여자들이 하기 힘들다. 등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빅터가 막대한 R&D 자금을 투자를 해서 오른쪽과 같은 쥐덫을 만들었습니다. 밑에 계단으로 쥐가 쫙 올라가면요. 위에 치즈 있는 데 가면요. 전기 충격을 줘서 쥐를 죽입니다. 그리고 밑 바닥이 뚜껑이 열려서 밑에 있는 쓰레기통에다가 쥐가 쏙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쥐덫 하나를 설치해 놓으면은 쥐를 10마리까지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통을 쭉 빼갖고 쓰레기통에 딱 버리면 되는 거죠. 가격은 대략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자, 이 첨단 전자 쥐덫을 만들고 나서 이 빅터는 대박을 쳤을까요? 과연 시장의 고객의 불만과 어려움을 해소했기 때문에 과연 큰 성장을 이뤄냈을까요? 그렇지 않고 거의 망할 지경이 됩니다. 현재도 이 빅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왜 망했냐면 바로 사람이나 집에 있는 개가 먹어도 죽지 않는 쥐약이 나왔어요. 기존의 쥐약은 사람한테 몸에 굉장히 안 좋고 뭐 죽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배탈은 나도 죽지 않는 쥐약이 나온 겁니다. 100원어치 쥐약 사서 놓으면은요, 쥐 잡는 데는 거의 최고였던 것이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든 클라우드 컴퓨팅이든 그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그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가 3년, 5년 동안 우리는 문제에 집중을 할 것이고요. 클라우드가 AI와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 그것이 첨단 쥐덫과 전기 충격을 주는 쥐덫이 아니라 여기 있는 쥐약처럼 필요한 만큼 가장 우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정 기술로 찾아내는 것. 그것이 향후 5년 동안의 인공지능과 클라우드가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또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업,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여기까지 그 자부심을 가질 때까지 솔트룩스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